제6강 실외 보행 응용 기술입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김호연입니다.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힌다. 두 번째, 다양한 환경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세 번째, 보행 중 예절 및 보행지도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교통수단의 활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자동차, 두 번째는 콜택시 또는 장애인 콜밴, 세 번째 버스, 네 번째 지하철, 다섯 번째 기차입니다. 첫 번째 일반 자동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외부를 먼저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경우에는 대각선법 또는 호의 넓이가 조금 좁고 터치감이 가벼운 2점 촉탁법을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 둘레를 돌아보며 외부의 형태를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늘 모든 자동차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경우에는 5인승 또는 7인승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듣고 좌석의 형태 등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의 천정 높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미터 단위로 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고개를 숙여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승차하기 위해서는 차문을 열고 자동차 상단에 손을 얹어 높이를 가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앉을 때에는 좌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승차할 자리에 혹시 물건이 놓여 있는지 또 어떤 이렇게 치워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렇다고 한다면 좀 치우고 앉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늘 습관적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릴 때의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최대한 인도와 가까이 정차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 사이로 간혹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열어도 되는지를 우선 먼저 확인하고 안전할 때 열어서 하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리기 전에 바닥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밖으로 다리가 빠져나오기 전에 지팡이로 바닥을 이렇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약간 위쪽에서 자기 몸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십자형으로 한번 그리고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인도를 찾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차의 몸체를 자기 몸 뒷부분에 닿게 해서 수직 정렬로 인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그냥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그러니까 차의 차체 부분에 본인의 등을 살짝 갖다 대서 이 정도로 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수직 정렬로 해서 인도를 찾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콜택시 또는 장애인 콜밴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일반 자동차랑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이렇게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부터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본인이 알고 있는 랜드마크를 활용을 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정한인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시각적인 랜드마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어떤 장소의 옆인지, 무슨 가게 옆이면 가게 옆인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그런 단서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한인의 입장에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입니다.
버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늘 이용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의 외부는 아까 일반 승용차의 경우처럼 간단한 이런 이점 촉탁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 뒷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범퍼가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혔을 때 이게 버스의 앞면인지 아니면 측면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내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좌석 버스냐 아니면 일반 이런 그 버스냐에 따라서, 그리고 마을 버스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내부의 이런 생김새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내부를 정확하게 익히고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의 요금함, 그리고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 리더기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 그리고 이제 버스 안에 좌석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하차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가르칠 경우에는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가르치기보다는 버스 정착역, 즉 이렇게 버스 대기하는 장소가 있겠죠. 장소를 섭외해서 이렇게 의뢰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이런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구현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보행지도사는 운전석에 앉아서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조정하고 교육생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역할놀이 상황이니까요. 다르게 했다거나 아니면 잘못했다거나 이랬을 때 보행지도사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생은 버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청각적인 단서에 유의하며 버스의 위치를 찾아 버스의 문을 접근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팡이로 문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타기 전에 행선지 또는 버스 번호를, 그리고 이제 그 버스 번호에 해당하는 번호인지를 이렇게 버스 운전 기사한테 물어보게 되겠죠.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육생은 손잡이를 잡고 따라 이제 올라가면서 요금함 또는 그 카드 리더기를 확인하고 이제 카드를 대는 이런 훈련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렇게 요금을 지불하고 빈자리가 있는지 운전기사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앉은 다음에 교육생은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그곳에 도착하면 알려줄 것을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생은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지팡이를 수직으로 무릎과 발 사이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한쪽 어깨에 기대어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지팡이를 접어놓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간혹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기 때문에 지팡이는 이대로 세워서 이렇게 보관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은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을 조금 미리 알고 있어야지만이 훨씬 더 용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운전기사에게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알려줄 것을 요청을 하겠지만 알고 있을 경우에 적절한 그런 시점이 돼서 다시 한번 요청할 수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랜드마크나 단서들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간혹 이렇게 급커브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과속 방지턱이 있다든지 고가도로로 올라간다든지 로터리에서 회전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이렇게 버스 안에서도 이러한 것은 굉장히 좋은 단서, 좋은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급커브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정거장이 내가 내려야 될 정거장이라든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에서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제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버스에서 내려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면 접촉 유지법으로 계단을 빠르게 찾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버스에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 잡이인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에 훨씬 힘이 더 실릴 수가 있고 지금
움직이는 차 안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자기 몸을 지탱한다기보다는 오른손으로 지탱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빨리 이제 지팡이를 오른손으로 옮겨 잡아서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확인한 후 하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절차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바깥쪽에서 자기 몸쪽으로 한 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러스 타입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하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차 후에는 지면 접촉 유지법을 통해서 연석을 빠르게 찾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그 점자 보도 블럭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점자 블럭을 찾는데 지면 접촉 유지법을 활용을 해서 인도를 빨리 이렇게 찾아서 이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활용하기 방법입니다. 지하철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승강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승강장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자 블록을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점자 블록의 경우에는 촉타우 긋기법을 사용하면 이 승강장의 위치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전동차의 문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 점자 블럭이 이제 전동차 문에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많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점자 블럭으로 본인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의 위치를 잡아서 전동차 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동차가 멈추게 되면 문을 향해서 걸어가서 이제 전동차를 타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문을 바로 찾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크린 도어라든지 간혹 지하철 측면이 본인의 이런 지팡이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으로 본인의 몸의 각도를 틀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 하셨던 촉타우 긋기법을 이때도 사용을 하시면 열린 그런 공간을 쉽게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하철의 승강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섬식 섬식승강장이 있고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는 승강장이 있는데요. 섬식 승강장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섬식 승강장은 어떤 거냐면 가운데 플랫폼이 있고 양쪽으로 선로가 있는 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대 입구 전철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이런 섬식 승강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동차가 승강장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승강장 쪽으로 너무 가깝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동차에 타는 방법인데요. 이제 일단은 전동차를 올바르게 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출발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문 옆에 설치된 폴대를 바로 찾아서 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대를 찾는 방법은 바로 이제 지팡이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철제 이런 그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 이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서 있는 사람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좀 조용하다라고 느껴질 경우에는 이렇게 승객에게 빈자리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빈자리를 찾아서 앉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방송을 들어서 본인의 이렇게 내려야 될 그런 역을 쉽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혼잡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도착역을 계속 이렇게 손으로 세면서 이렇게 지도하는 걸 좀 습관화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텐데요. 환승하기에는 이제 랜드마크를 활용을 해서 이제 환승역을 찾아갈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하철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익요원을 만나야 되느냐 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하철역으로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하철역에 전화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팁이 될 수 있는 지하철 지원 앱이 있습니다. 뚜벅이 안전 길안내라고 하는 이런 앱이 있거든요. 이런 앱을 통하면 이걸 통해서 지하철역의 전화번호를 쉽게 찾아서 연결해서 이렇게 지하철역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앱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기차 활용하기 방법입니다. 기차에 오르는 방법, 기차에서 좌석 찾는 방법, 기차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차에 오르는 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기차의 경우에는 이 플랫폼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오르는 그 정확한 위치를 알기에는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공익요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좌석도 찾고, 그런데 이제 내리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도 기차역의 승무원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다 보면 이런 시설물들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요.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회전문 이렇게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활용 시의 유의점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엘리베이터 활용에 앞서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의 위치를 먼저 알도록 하는 것이 더 먼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이라든지 자주 이용하는 이런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그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계단의 위치를 알아서 혹여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리고 아니면은 뭐 화재가 났을 경우, 이럴 때 대비해서 이런 비상시에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염두에 놓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위치의 경우에는 점자 블럭이 안내를 많이 하죠. 유도 블럭으로 안내를 했다가 점자 블럭이 끝나게 되는데요. 점자 블럭이 끝나는 이 시점이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의 버튼의 위치랑 맞닥뜨려집니다. 이게 이제 편의시설의 그런 관리 규칙에 보면 이렇게 그런 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지어졌을 거라고 우리는 이제 전제하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는 그럼 어떤 버튼을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뭐 상 버튼, 하 버튼, 번호 버튼, 이거는 쓰임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한 이런 존재이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버튼은 호출 버튼입니다. 그래서 호출 버튼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있는 이런 갑작스런 문제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호출 버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활용 시의 유의점입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소리를 듣고 본인이 원하는 에스컬레이터로 접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바닥이 평평해지는 것이 느껴지면 내릴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린 후에 이정촉타법으로 빠르게 그 에스컬레이터를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 이것이 에스컬레이터 활용 시 중요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타 있는 상태에서는 발끝을 살짝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발끝이 너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계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끝에 닿게 되면 이렇게 간혹 얇은 신발 같은 경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끝을 살짝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살짝 올리게 되면 그 바닥에 대한 정보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지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활용할 때도 내림 계단보다는 오름 에스컬레이터를 먼저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전문 활용 시 유의점입니다. 회전문의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 한 그 일반문이 근처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반문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문을 막아놓고 회전문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회전문의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회전문은 이렇게 수동으로 손으로 밀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동 회전문의 경우에는 유의점이 지팡이나 손이 회전문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닿게 되면 회전문이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다가 멈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회전문에 뭔가가 닿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닿은 부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바로 떼셔야 되겠고요. 일단 회전문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안에서 느껴지는 이런 공기의 흐름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쉽게 회전문이 열린 것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양한 그런 시설물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다음은 이제 그 보행지도사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역할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드랍오프, 낙하 훈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분히 실내에서 공부도 했고요. 실외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런 교통수단이라든지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드롭오프라는 방법입니다. 드롭오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녔던 곳이겠지만 그 부분에 그 시각장애인을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본인을 이렇게 내려놓고요. 내린 상태에서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공기의 흐름 아니면 뭐 모퉁이에서 그 나는 그 주유소의 냄새 아니면 빵가게에서 느껴지는 이런 냄새 아니면 어떤 타이핑하는 소리 다양한 단서들이라든지 바닥의 조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거 가 이제 드랍오프의 첫 번째 이런 미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본인의 목적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이 독립보행에서 많은 경우에 시각장애인이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도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낯설게 느낀다든지 아니면 몇 번 가봤지만 또 그런 이상한 장소에서 내려서 보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게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적절하게 요청하고 그 요청한 것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는 것도 이 중요한 이런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지도사가 언제 중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중재를 언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가장 좋은 중재의 방법은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각장애인이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중재 시기라고 하는 경우에는 진짜로 이렇게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빠르게 중재를 결정을 하고 중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중재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정지를 외치고 바로 정지하도록 하는 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중재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요, 보행 수업을 일단은 실내에서 이제 실외로 옮겨서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실외에 이렇게 아니면은 실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이라든지 조금 익숙한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반화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실내 교육에서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교육장에서의 이런 허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외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을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보행지도사의 경우에도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육 중에 또 보행지도사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는 시각장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에 놓이게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다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그 이후에 적절하게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라고 한다면 독립보행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8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정상 걸음으로 특정 지역을 안전하게 스스로 보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기준 두 번째로는 신체 움직임과 조절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기준 세 번째로는 기준선과 자기 자신을 평행하게 이렇게 신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특정 장애물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또 필요시 접촉하고 이러한 행동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말은 특정 장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겠지만 이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랜드마크를 찾아서 가고 이제 접촉을 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준 다섯 번째는 장애물을 회피한 다음에 기준선을 얼마나 잘 회복하고 재수정하면서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기준 여섯 번째는 환경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 그 다음에 기준 일곱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단면을 이루고 있는 공간적인 형태를 인식하고 있는 그런 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 기준인데요. 필요한 보행 경로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기, 그 다음에 보행하는 동안에 자신의 위치를 계속 잘 확립해 나가는 이러한 능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독립보행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독립보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훈련에 있어서의 준비와 예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이나 안전에 대해서 논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보행 중의 태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보행 전에는 낯선 곳이나 또 복잡한 곳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 혹시 이렇게 놓칠 수가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메모 내용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용변을 봐서 도중에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행훈련을 하는 사람이나 보행훈련을 지도하는 이런 지도사도 이제 하나의 예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행훈련 중에 우리가 어떤 예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인사를 받으면 상대의 신분을 잘 모르더라도 일단 답례를 한 후 누구인지를 정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나 지팡이가 다른 사람이나 타인의 소유물과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다리를 이렇게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차에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죠. 이런 경우에 사과의 인사를 하는 것과 사소한 도움을 받아도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 이런 것이 단독 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자신의 몸이나 그 지팡이가 이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간혹 이렇게 항의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의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도 하나의 예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행 중에 애완동물이 손등을 핥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시각장애를 돕겠다고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끼거나 하는 이런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 너무 놀라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대도 이렇게 너무 쉽게 무안하게 되고 또 이런 게 조금 경망스럽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런 훈련을 미리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붐비는 곳에서는 그럼 지팡이를 움직이고 가다 보면은 간혹 넘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붐비는 곳에서는 오히려 지팡이를 좀 길지 않게 잡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팡이를 몸쪽으로 약간 가까이 다가와서 잡는데 이럴 경우에 뭐 연필쥐기식으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그 지팡이 그 손잡이 아랫부분을 잡아서 좀 더 짧게 잡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예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보행지도사의 준비물 부분인데요. 준비물의 경우에는 이제 보행지도사의 경우에는 혹시나 그 시각장애인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거든요. 너무 위험에 처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팔을 좀 원활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벨트색을 저는 활용하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벨트색은 그냥 일반 작은 벨트색이 아니라 등산용 그런 용품점에 가보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이런 벨트색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벨트색이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여분의 지팡이, 간혹 놓쳐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분의 지팡이 또 물,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당이 떨어져서 이제 뭐 이거는 당뇨병적 망막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많이 이동 중에는 쉽게 허기가 지거나 이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당분을 섭취하는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록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수첩, 간단한 기자 수첩 같은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를 알려줄 약식 촉지도 너무 커서는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촉지도를 약식으로 만든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혹시라도 넘어진다, 어디에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그 상처가 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외상용 밴드, 간혹 이제 쉽게 피로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작은 이렇게 그 낚시터에서 사용하는 듯한 이런 간이 의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의자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시각인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동 시에는 저시각인이 나는 확대경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경을 본인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대중교통 활용 방법, 시설물 활용 방법,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이 지켜야 될 예절, 그리고 보행지도사가 보행훈련을 할 때 항상 준비해야 될 물품 항목 이러한 것들을 주로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